오늘이 그 9일인데 네. 어제인 8일 그 크레딧잡이라는 그 취업 정보 네. 스타트업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DB를 활용한 네. 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예, 공모전 있었죠. 입상을 한 업체인데요. 네. 국민연금 DB를 활용해서 예. 3인 이상의 기업의 연봉 정보, 평균 연봉, 입사자 연봉, 그다음에 퇴사자 현황을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죠. 유료로. 아니요, 무료였고요. 아마 그러면 이건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긴 그렇지만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거 바로 태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요. 이게 어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회자가 됐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물로 막 보기 시작한 거죠. 저 같은 경우라도 보죠. 예, 저희 회사 연봉뿐만 아니라 경쟁사 회사 연봉도 받고 쏠쏠하게 아주 받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에 클레임이 들어간 거죠. 예상했습니다. 예, 가령 그런 나쁜 거죠. 정보.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퇴사자 숫자, 비율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을수록 어떻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잖아요. 그럼요. 이미지 예. 안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국민연금에다가 클레임을 건 거고 국민연금이 좀 자제를 부탁한 거죠. 이쪽 기업에다가. 그래서 지금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고 슬픕니다. 공공DB를 활용해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는데 예. 이 이 기업들의 뭔가 리스크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한 기업의 사업이 중단됐다는 거에 현실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의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기업 윤리를 지키자라기보다는 안 들키자는 예, 모토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기자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반면에 실은 제가 이제 경영일탈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경영일탈이요? 예. 저도 이제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서점에서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이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예, 여행 박사라고 하는 여행사 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어떤 혁신적인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책이 나온 지가 석 달이 좀 넘었네요.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이제 독특해서요. 실은 우리 구직자분들이라면 거의 이상적인 회사. 실은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있다니 나는 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첫 번째, 전 직원들한테 사택을 제공합니다. 사택을 제공한다. 예. 결혼해도요? 결혼하고 이런 상관없죠. 일단은 살집을 제공을 해요, 회사에서. 이런 환상적인 저도 입사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회사는 직급이 없어요. 직급이 없다. 대리, 과장, 부장 해갖고 이런 상하 체계가 없고 그런데 물론 어떤 모든 조직이든 간에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팀장이 됐던 그쵸? 그거를 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이게 그 조합 형태인가요? 회사가? 아니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가능한가요, 이게요? 이거 대표회사가 그렇게 경영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보통 인사 고가에 따라서 점수 매기고 부장님은 내 사랑이라고 그러고 비비고 볶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줄을 타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의 장을 그 부서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크레딧잡에 한번 이 회사를 한번 검색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나마나 그 연봉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퇴직을 할 때 아주 대량 해고를 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은 숨기고 싶은 정보를 가진 회사가 보나마나 국민연금에 클레임을 걸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소위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이렇게 침해시키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대표이사 본인조차도 투표를 통해서 여기 책에 보면은 낙선했어요. 그래서 대표 자리 내려놨습니다. 이 회사 창업자가. 이거 스티브 잡스예요? 쿨하게 내려놨대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체득하게 만들어줘요. 여기 사장님 이런 회사도 있어요. 만나보고 싶네요. 여기 우리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취재를 해서 한번 자리를 일단은 제 파트가 아니라 직접 부르기는 좀 하나 팟캐스트 방송을 빌미로 해서 부르면은 좀 오지 않으실까 싶은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였고요. 실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소위 말하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딩 컴퍼니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직 문화가 굉장히 완고한 경직된 이런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는 저기 회사와 요 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아, 저희가 그럼요. 보기에 예, 저도 그렇게 하는 좋아서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참 그래서 언제쯤 되면 우리 기업가 분들께서 조금 마인드가 바뀌실까? 지금도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기존에 있던 기업을 대체해 나간다면 모를까. 현재 있는 기업 질서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십은 아직도 네. 70년대, 80년대 수준의 마인드에서 네.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낮에 그 인터뷰를 하고 온 기업이 있었는데 예. 코멘토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앞에 CEO, 네. 어떤 공공의 그거 멘토 해서 코와 멘토 합쳐진 이름의 그 기업인데 간단하게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예. 어떤 그 구직자들에 대한 멘토링을 대행해주는 업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 상당히 좀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모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데 그 기업에 현직 일하고 있는 선배한테 네. 뭐 어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직무 일에 관련된 뭔가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코멘토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거죠. 한 건당 300원 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질문을요? 예. 그러면은 그 멘토가 되는 요 직원 그렇죠. 형님이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써주고 그리고 이제 멘토링이 그러니까 잘 하시는 어쨌든 현직 직원 선배에 대해서는 요 회사에서 뭐 인센티브나 상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마 표면화되지는 않았겠지만 거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예.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좀 걱정돼요. 그 비건한 예로 자플래닛이라는 또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거기 안에도 보면 약간 좀 게시판처럼 있어가지고 네. 해당 기업에 대해 현직 직원이 뭔가 써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또 많이 오픈돼가지고 회자되고 또 좀 리스크하게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거 뭐 어떤 놈이 이딴 글을 썼어. 예, 추적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기업. 추적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네요. 예. 왜냐면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었지만은 그 회사의 장점만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회사에 있다 보면 어떤 특정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를 그 대기업 본사 홍보팀이나 누군가가 봤었을 때 과연 그 서비스를 영속시킬 것이냐. 예. 다만 같은 경우에는 입사자에 한해서 어떤 친한 선배나 형이 입사에 필요한 어떤 직무 능력이나 자기소개 쓰는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에서 멘토링 해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입사에 관련된 그렇죠. 부분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뭐. 이게 뭐 블라인드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어떤 뒷담화 앱과는 다른 그런 구분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직원 수는 지금 5명, 8명 정도 좀 8명 정도 되고 매출 좀 나오겠는데요. 그렇다면. 매출은 아직 손익분기 좀 못 넘겼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좀 넘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입니다. 우리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직자 특히 물론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는 어떤 채용 시장 특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데 그 특정 기업에 대한 궁금하거나 아니면 멘토링이 필요할 때 이 사이트나 서비스를 좀 이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일단 코멘토 앱을 까시고 이용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예.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코멘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성이고요. 원래는 그 다른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 4년 반 정도 하다가 지금 창업한 지 1년 정도 됐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코멘토라는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경제력이나 네트워크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기업에 직접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들과 이제 매우 저렴한 방식으로 그리고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약간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존의 멘토링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게
원래는 1대1 방식의 멘토링을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저희 코멘토의 이제 그 멘토링 방식은 집단지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올려놓으면 반대로 현직자들이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청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그리고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남겨져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보된 이제 구직자들의 어떤 이력들이 있잖아요. 멘토링 과정에서 확보된 이력들을 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채용, 뭐 향후에는 이제 경력사원 채용까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 기업 현직에 계신 분들이 멘토가 돼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을 하셨나요? 초기에 지금 저희 코멘토에 이제 등록된 현직자 분들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리고 뭐 그 초기에는 당연히 저희 지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집을 했고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지인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면서 참여를 시켰고 그 후에는 저희가 또 마케팅 실력들이 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참여를 하시면은 그분들한테도 참여에 대한 보상들을 또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람도 있고 보상도 얻을 수 있어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마케팅, 소셜 마케팅 쪽으로 많이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채널이라는 게 소셜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시고. 네, 맞아요. 뭐 블로그도 하고 뭐 구글 같은 것도 쓰고요. 뭐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때요?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이 취업 시장에 나올 때랑 비교해보면 분명 어려워졌다는 건 알고 있긴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취업을 2010년도에 했는데요.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뭐 취업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자체가 워낙 많이 줄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관심이 가는 대기업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뭐 극단적으로 줄고 있죠. 사실 여기에 채용 규모는 극단적으로 줄고 있고 그 외에 뭐 중견기업이나 또 스타트업 같은 데는 학생들이 또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피부로 체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피부로 체감하는 자리에 대한 어려움은 정말 엄청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과생들은 정말 자리가 없죠. 일자리가. 그럼 뭐죠? 이게 그럼 멘토링을 받고자 하는 그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느 기업에 뭐 취업하고 싶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으로 많이 수렴이 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 어떻습니까? 구직자들이 어쨌든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선호 현상이 좀 아직도 강할 것 같긴 한데. 뭐 엄청나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실제로 뭐 코멘토에 올라오는 멘토링 요청은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저희 멘토들이 또 대기업 다 멘토들이기 때문에 저희 멘토들의 80%가 대기업 아니면 외국계나 금융사 재직자들이라서 이렇게 그런 좀 특성도 있는데 뭐 그냥 그 비교를 그냥 하자면 저희가 이번 주 9월 6일, 7일에 연대랑 서강대랑 저희랑 코멘토랑 공동 주관으로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를 열었어요. 국내에서 제일 큰 규모로 열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치고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때 동시에 그 대기업 채용 박람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역시 대기업 채용 박람회에 비하면은 아직도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거는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하나의 또 현상으로서 지금 뭐 계속 꾸준하게 좀 되는 현상이긴 한데 글쎄요 뭐 어쨌든 그 도움을 받은 그 구직자들이 어떻게 좀 뭐 만족을 하는 뭐
뭐 좀 그런 게 퍼포먼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숫자로 그냥 보면 학생들 저희가 막 평점이 몇 점이냐 현직자 멘토링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예. 답변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돈을 냈기는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멘토링을 받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남기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물론 100%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것들이 많고 두 번째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멘토링 피가 유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입하고 사용하는 비율 대비 한 번 썼을 때 재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써보면 이 멘토링의 가치를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얼마 정도? 저희는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커피 한 잔 됩니다. 값이요? 한 달에 아니면 그 횟수인가요? 아니면 기간인가요? 예. 보통은 사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300원밖에 안 받고요. 네, 한 개 질문 한 개 300원 받고 자기소개서는 글자당 3.5원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뭐 자기소개서가 500에서 800자니까 1,800원에서 뭐 한 2,500원 사이 정도의 한 개 항목을 멘토링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직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 멘토링을 해준 멘토들한테는 어떤 페이버가 돌아옵니까? 멘토링은 현직자들이 멘토링에 참여를 하면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뭐 글자 수에 따라서 또 저희가 300에서 500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직자분들의 답변 중에서 우수한 답변이 채택이 되면 이 채택된 답변에 대해서 또 저희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더 드려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멘토링은 저희가 지금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죠.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적자까지는 아닌데 뭐 적자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이거 멘토링은 사실 거의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질문하는 그래서 멘토들이 오히려 의욕이 꺾이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제가가 급하다 그러면 자기 거 똑같은 거를 막 10개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답 리스트에 많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은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남들의 기회는 많이 빼앗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어디 가도 프리라이더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긴 하네요. 어떤 서비스를 가든. 네네. 그거는 뭐 근데 뭐 그게 꼭 뭐 물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되고 하지만 그 당사자는 진짜 절실하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또 그걸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익화를 했습니다. 또 저렴하니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또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 저희가 가격을 책정을 해놨고 뭐 그 돈으로 사실은 또 현직자분들 보상을 또 돌려드리고 그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잡코리아나 아니면 사람인이나 예전에도 그런 잡사이트들에서 좀 약간 멘토링이나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뭐 되게 매시브하게 가긴 하는데 거기서 하는 멘토링이나 조언과 이쪽에서 하는 거랑 뭐 두드러진 차이점을 두신다면 어떤 걸 좀 쓰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개의 멘토링이 저는 그냥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다른 취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유료나 무료 그 멘토링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이제 HR 출신들이시거나 뭐 채용 관련된 다시 취업 시장을 계속 연구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기술적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이력서를 쓴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은 또 잘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꼭 필요 없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하고 좋고 근데 현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당연히 전문가들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현업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그냥 이 글이 뭐 좋은 글이건 나쁜 글이건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영업에 정말 맞는 글인지
아니면 진짜 뭐 예를 들면 재무에 맞는 글인지 이런 것들은 더 잘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뭐 기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업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을 좋은 글인지도 보지만 이게 이 사람이 영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은 코멘토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희 이제 딱 1년 딱 1개월 1년이요? 됐습니다. 1년 딱 넘었죠. 네. 아직 1년 1개월이면 뭐 이만큼 데이터가 쌓여서 뭐 구직자들 어쨌든 뭐 선호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개량화 시키기에는 좀 아직은 좀 하더라도 주로 뭐라 그럴까 어떤 직군에 좀 많이 좀 멘토를 요청하는 게 좀 보이나요? 직군에 대한 구분은 거의 거의 없어요. 없습니까?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받고 싶어 하고 이과 학생들은 그거보다는 수요가 조금 덜한데 근데 이과도 많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문과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의 어려움 대비해서 이과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의 어려움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이과로도 사실 이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군에 대한 구분은 거의 없이 그냥 골고루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 12년 전, 13년 전에 아니 근데 저는 거의 10년 전? 예, 거의 그때 취업을 준비했었던 그때 그랬는데 저희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동기들 보면은 공대 출신들은 그냥 잘 가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공대 출신은 저는 문과라서 그러지 못하긴 했는데 주로 그러면은 만약에 멘토링을 요청을 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자기소개서가 일단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상담, 그 다음이 면접 이렇게 이제 당연히 뭐 요청이 그런데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가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규모의 크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는 구직자 100기면 100일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은 또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만큼 확 줄잖아요. 이미 규모 볼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뭐 상담은 누구나 궁금해 뭐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직접 막 질문을 만들어내서 하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또 일부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모수 자체의 차이에 따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자소서에 대한 요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멘토분들은 자기소개서가 올라온다 그러면 첨삭을 해주시면서도 주로 많은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보충해라 아니면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할 것 같긴 한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구직자 청년들한테 이 부분은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나요? 그거는 뭐 사실 예전에는 통계를 뭐 내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가 고민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영업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이 왜 본인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영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글과 안 담겨 있는 글은 기술적으로 뭐 얼마나 차이가 있냐를 떠나서 글의 질이 다르다고 다들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당연히 현업에 있는 멘토들도 이제 현직자들도 구직 활동을 할 때는 그 고민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막상 또 이제 일을 해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진짜 하고 있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잖아요. 실제로 나는 왜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그 고민을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이 고민을 해보고 글을 쓰고 구직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당연히 이제 강점에 대한 것들 이제 결국에는 내가 왜 여기 왔고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그냥 자기소개서고 면접이고 취업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상대방한테 좀 설득력 있게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내가 뭐 잘하는 게 뭐 분석력이 좋다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뭐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세 번째가
진짜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어떤 친구는 썼는데 이거는 영업하기에는 되게 치명적인 얘기들이 반대로 자기는 자랑이라고 써놨는데 반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성향의 사람이면 영업을 못하겠다 라는 느낌을 받는 글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재무다 이러면 재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재무에 지원하면서 아니면 회계에 지원하면서 자기 단점은 가끔씩 뭐 예를 들면 실수를 한다 이러면은 못 뽑잖아요. 사실 재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직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워낙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는 부분도 있죠. 네. 어찌됐거나 실제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맞닿으신 걸 접점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스타트업 만나고 의뢰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BNP는 언제쯤 예상을 하느냐 아니면 뭐 매출은 뭐 얼마 정도 뭐 되겠느냐 물어보긴 하는데 제가 과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요즘 기업을 운영하는 그거를 수익을 염두해 두실 수 생각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격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저희 서비스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컴 소스들을 붙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뭐 2월 달부터 수익화를 해가지고 매출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아직 뭐 손익분기점을 당연히 넘기는 어렵죠. 스타트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꽤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멘토링 피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저희가 이제 B2B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저희 거를 뭐라 헤드헌팅이라 불러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제 신입 사원들을 이제 뽑고 싶은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이제 좋은 인재들한테 타겟팅을 못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저희는 이 기업의 인재상이랑 그다음에 이 구직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소개를 보내주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약간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죠. 면접을 소개팅을 시켜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채용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는 매출이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창업주들 많이 만나면 가장 큰 고민 물론 뭐 수익화 부분이 두 번째가 채용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랑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그 형님이 아니 이런 기업이랑 어떤 거기에만 인재상 걸맞는 사람이랑 매칭을 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죠.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게 아마 홍보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하도 많은 이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간에 회사를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 아이템을 정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시나요? 그거는 뭐 아까 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제 좀 시골 어디셨어요? 저는 경주인데요. 경주에서도 조금 이제 리인 동네 읍리 이렇게 있는 동네에서 살아서 뭐 다들 뭐 농사 지으시고 아니면 농공단지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대학이나 아니면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기는 힘들었어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서울에 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사람들 다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세상들을 이제 흡수해 나가면서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데 내가 선택을 안 했거나 아니면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건 괜찮은데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길들이라는 게 기회라는 게 진짜 많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좀 깨달았고 그래서 뭐 우연한 계기에 제 스스로가 인생에 대한 사명이 필요해가지고 좀 사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살아온 삶이 이러니 결국에는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뭐 굳이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 이제 좀 회사를 다니면서 나도 뭔가를 좀 더 그레이트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레이트한 삶이라는 게 뭘까? 그게 결국에는 내가 사명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맨 처음에는 사실 이거가 뭐 그때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 아이템이 떠오른 건 아니고
원래는 머릿속에 계속 아이템이 있었는데 있었고 그냥 저도 무료로 그냥 학생들이나 또 모르는 친구들 아니면 가난한 친구들한테 멘토링을 계속 해줬었어요. 그냥 다른 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계속 해주다가 이제 해줬고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좀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뭔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면 괜히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 트렌드들이 바뀌면서 이게 결국에는 취업 학원들이라는 게 계속 생기잖아요. 저는 취업 시장이 너무 안타깝지만 국내 취업 시장이 입시 시장하고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공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지금과 같은 대기업 공채가 유지가 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특성상 그게 유지가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입시 시장처럼 될 것 같아요. 입시 시장에 돈이 빠지고 오히려 취업 시장. 그래서 취업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영어 학원들, 예전에 그 뭐 큰 대형 학원들이 다 취업 학원을 수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취업도 돈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원래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 기회를 얻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긴 돼요. 그렇다 보면은 진짜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마저도 기회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돈을 좀 벌더라도 그걸 좀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약간 작지만 탈출구라도 있으면은 기여를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죠. 초기 그러면 세 분이서 시작을 했는데 직장에서 같이 이 의교투합해서 나오시는 케이스인가요? 지금 저랑 같이 공동 창업한 이제 이사님은 저랑 회사 동기고요. 입사 동기고 그 다음에 저희 개발 팀장은 그 원래 알던 이제 개발자였고 저희가 먼저 창업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합류를 했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보통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자본금이 있는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앱이든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부터 먼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플랫폼으로 진화시켜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나요? 저희 코멘토의 가장 첫 번째 버전은 원래는 저희가 1대1 서비스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한 보름 정도 하다가 접었어요. 이게 1대1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해서 접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멘토의 좀 전신이라고 될 수 있는 모델은 사실 저희는 웹페이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구글 설문지로 시작을 했어요. 멘토들은 저희가 엑셀 리스트로 이제 모아놨고 현직자들은 모아놨고,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저희 랜딩 페이지 조그만 거 하나는 있었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이메일로 이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보내주면 그거를 저희가 구글 설문지에다가 넣어서 모바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구글 설문지에다 넣어서 현직자들한테 문자로 보냈죠. 문자로 직접 이제 하나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면 현직자들이 그거를 멘토링을 남기면 그 답변을 저희가 다시 엑셀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취준생한테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로 시작을 했죠. 처음엔 수작업 노가다였죠. 지금은 시스템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 다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다 멘토링을 넣어가지고 양식에 넣어서 보내주고 받아가지고 양식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개발을 할 줄 아니까 조금씩 이제 웹사이트화 시켜 나갔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팀장이 와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제 정리를 좀 했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채용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이쪽 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은 스티브 잡스 형이 나오면서 뭐 문과와 이과 융합형 인재가 뭐 환영받는다라는 이런 뭐 얘기도 돌곤 했는데, 과연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문과와 이과 융합형 인재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저도 문과인데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러 갔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 그런 거에 대한 생각했는데, 문과생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절대 이과생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라 그럴까, 이 앞으로의 그 인재상이 약간 문과
학생들도 보면 취업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이과생들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현직에서 어쨌든 보시기에 아니면 이쪽 그 멘토들이 보시기에 어떤 언제상이 뭐 이렇다 또렷하게 형상화될 수 있을 만한 그 수렴되는 좀 그런 예상이 좀 있나요? 제가 그냥 요즘 느끼기에 예. 뭐 저도 뭐 대기업도 다녀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채용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에 계속 이제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렴되는 역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직군과 직무와 기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미안하지만 조금 많이 이게 트레이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들을 이제 어떤 문제인지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풀어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짜여진 대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게 오면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스펙이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피드백이 스펙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지만 진짜 문제를 풀 줄 아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스펙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화려해지는데 반대로 이 친구들이 정말 새로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실제로 뭐 문과든 이과든 떠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또 원하는 데가 더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인재는 시장에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많고 약간 이런 비대칭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 인력이라는 게 이마에 써붙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그 어쨌든 간에 뭐랄까 가려내야 하는 게 인사 담당자 업무이긴 한데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어쨌든 뭔가 뭐 나오면 팩터나 아니면 뭔가 자세나 이런 게 좀 따로 좀 어떻게 있을까요? 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쓸모없다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요. 그 자기소개서 글만 봐도 이 친구가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사실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문제를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문제를 구조화하는 역량,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정리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혼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팀으로 문제를 풀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기업에서 일어나는 게 그 written, 그러니까 문서를 통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한 아니면 이런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모든 일을 또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논리력, 분석력, 구조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종합이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 면접이나 사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도 가끔씩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물어봐요. 친구들이 저기 뭐죠 자기가 첨삭을 해달라고 하면 저도 한숨을 내쉬다 많이 쓰는데 맞춤법부터 해가지고 구성이나 아니면은 뭐 여전한데 글쎄요 이 예컨대 어떤 예시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소개서 안에 요 어떤 구조나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 친구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구조화가 가능한 친구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를 들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가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뭐 이제 뭐 어려웠던 일, 가장 자기가 어려웠던 챌린징했던 일 아니면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떻게 해결했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나 들려달라. 그러면은 이 글을 이제 문제를 선택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만 봐도
이 부분이 이 친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있겠구나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좀 보이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또 뭐 자소서는 막 샘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뭐 문제가 원래 뭐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원래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은 뭐였고 내가 왜 내 선택은 뭐였고 이걸 왜 선택했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풀어나갔다라는 형태의 구조들만 보면 예, 이 친구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 제작한 거 봤는데 미국 부모랑 한국 부모가 자녀가 이제 막 퍼즐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미국인이 프랑스도 헷갈려요.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부모, 서구 부모들은 그 자녀가 하는 데 있어 간섭하지 않고 그가 하는 데 있어 끝까지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살짝 팁을 주는 정도인데 한국 부모들은 못 참아가지고 자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적인 어쨌든 부모들 성향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계 자체에 대한 어쨌든 이 모듈화된 요 선행학습화된 모듈화된 요것만 알면은 어쨌든 뭐 안에서는 클래스 안에서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뭐 제가 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사실 건방진 얘기고 뭐 저는 그건 아닌데 한 가지 딱 그냥 제가 저 원래 대학 회사에 다녔을 때도 원래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Q&A를 푸는 데는 진짜 익숙해요. 그러니까 Q&A를 푸는 데는 익숙한데 Problem and Solution을 푸는 데는 좀 안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누구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PS를 할 Problem and Solution을 풀어볼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교육은 다 Q&A잖아요. Q&A와 PS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Q&A와 PS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Q&A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 하나의 답. 근데 PS는 문제가 있지만 솔루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는 반드시 PS의 핵심은 반드시 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되는 방식의 문제풀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 Q&A는 이제 답을 찾는 거고 PS는 결정하는 거거든요, 답을. 그거의 능동성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지금 형태의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PS를 배울 기회들은 많이 없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저희 집에 3살 아들이랑 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가 걸어온 길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이 아이를 맡겨놓고 키워야 되나 생각 고민을 좀 요새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렇다고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민 간다고 해서 뚜렷하게 달라진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부모나 아니면 학교 교육, 공교육 외에 부모가 어쨌든 뭔가 이 아이들의 그 PS 요 능력을 좀 향상시켜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고민이 큽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이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뭐 책을만 읽혀라. 이것도 하나의 보면 이게 또 그냥 모듈화되나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실적인 그렇죠. 어렵죠. 꼭 직장 내에서는 그때 예전 대기업 다녔을 때는 뭐 이런 PS를 키우기 위한 후천적이긴 해도 뭐 키우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논리적인 문제 해결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에 사실 좀 집중을 했었고 저도 요즘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도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 되게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냥 코멘토의 방식은 다른 회사는 다를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코멘토의 방식은 결정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본인이 이제 실행하고 책임지고 그 시행착오가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Q&A는 답을 찾는 거고 그냥 저는 PS는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들 중에 그냥 하나를 반드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연습을 저희 팀원들하고는 계속 하고 있죠.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성인들 뭐 우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삶에 있어서 어쨌든 뭐라 그럴까 정답을 항상 어른들이 강조를 하는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문과로 왔으면은 뭐 아직도 뭐 법관을 하든 검사를 하든 이쪽으로 해라는 건 정답화된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시고 두 번째가 나이에 대한 어떤 서열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네. 토론이 하다 보면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결정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나이에 대한 이 강압적인 질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커오면서 뭔가 이 본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거에도 훈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굉장히 사견이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이게 예. 뭔가 훈련이 안 돼. 해본 적이 예.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이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반출을 해보니까 나는 그러면 언제 프로블럼 솔빙을 언제 트레이닝이 됐을까? 아니면 나는 언제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냈을까?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분명히 또 집단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왜 그러냐 보면은 그냥 운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라온 환경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가 이제 제 개인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근데 욕심이 있는데 없으니까 이걸 스스로 계속 찾아야 되는 예. 그러니까 환경에 계속 있었던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운이 좋게 뭐 PC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시골에서도 이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 약간 그런 환경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자기 내 문제를 스스로 계속 풀어 나가다 보니 이제 그 훈련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모르죠. 이거는 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요즘 그냥 일반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의견에 대한 거 아니면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뭐 그런 질문을 받아보고 얘기해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거가 좀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저희가 지금 갑자기 한국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어차피 근데 이게 인재상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한 A4용지는 50장 정도 그러니까 문고지 50장 정도 원고 A4용지 10장 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터뷰로 들어간 내용은 21밖에 안 돼요. 맞아요. 갑자기 한국 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저도 아무튼 그 얘기까지 하고 좀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전화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니까 인재상을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 갈증은 사실 있어요. 갈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뭔가 일을 시키면은 뭔가 가이드가 없으면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데 실제로 막 물론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했던 걸 생각하면 당연히 가이드가 있지 왜 이렇게 큰 기업에도 가이드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업무라는 게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고객이 바뀌고 시장 환경이 바뀌고 하면 계속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똑같지만 계약서 쓰고 뭐 영업하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결국에는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새로운 거고 사실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했던 거랑도 다른 경우가 정말 많고 또 선진화된 방법들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뭐 굉장히 필요하죠. 스타트업은 말할 것도 없고 스타트업은 아예 없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시 또 기업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저기 파운더 3명에다가 지금 총 5명이라고 7명이요? 그러면 4분을 또 새로 뽑으신 거잖아요. 뭐 어떤 기준으로 좀 뽑으셨나요?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발을 할 정도의 스테이지는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되게 특이해요. 다 4명 다 독특해요.
뭐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제 개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코멘토 원래 사용자였다가 네, 사용자였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좀 도와주려고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저희 서비스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뭐 딱 뭐 취업을 지금 당장 된 게 아니면 뭐 저희도 개발자가 사실 필요했고 그럼 코멘토에 와서 인턴을 하면서 뭐 구직 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도 업무도 당연히 주고 당연히 월급은 당연히 주고 하지만 그 구직 활동도 좀 도와줄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계속 남은 케이스고 그 다음에 저희 운영 마케팅 매니저 2명은 제가 했던 동아리에서 이제 거기 동아리에서 인재를 뭐 추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반 그러니까 동아리 사무국 활동 절반 일주일에 그 다음에 뭐 코멘토에서 인턴 절반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경험을 좀 쌓게 해주려고 했다가 이제 저희한테 그냥 풀타임으로 남은 케이스고요 2명 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디자이너가 없었거든요. 너희 서비스 너무 좋은데 디자인은 너무 구리다. 내가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제의식 능력이 좀 있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실력보다도 그런 애티튜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웰컴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7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아까 멘토 분들 3,000분 정도 4,500명 정도 계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하루에 이게 뭐 멘토링을 요청하는 퀘스천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게 아니면은 뭐 요청 건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시즌에 따라서 출렁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씩 올라오죠. 하루에. 시즌이니까 몇백 개씩 올라오고 지금까지 저희가 뭐 누적으로 멘토링이 현직자들이 나간 게 한 5만 건 정도 돼요. 멘토링 나간 게 한 개 뭐 평균 뭐 2, 2에서 3개 정도 된다고 하면 1년 동안 저희한테 한 2만 5천 건의 멘토링이 요청됐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비시즌 때는 또 훨씬 적고요. 주로 그러면은 물론 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뭐 20대 후반 뭐 중후반 요쪽 분들이 많이 하겠지만은 주로 이게 대학교 4학년이 맞나요? 아니면은 뭐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오시는 분이 많나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뭐 트래킹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당장 일단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또 저희는 사실 졸업생들 그러니까 취업을 한 번 정도 실패해본 친구들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또 모르는 게 있을 거고 아마 뭔가 계속 이제 자기가 준비를 꽤 했는데도 잘 안 되면 뭔가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또 그걸 계속 몇 번 재수삼수하는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의 노하우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보다는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한테 뭐 조언을 요청하는 뭐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긴 한데 그 취업에 있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일찍 그 중견 기업인 중소기업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뭔가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에 대기업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은 좀 경력에서 전문화된 자신의 분야로 가든 먼저 취업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냥 대표님 보시기에는 취업의 전략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게? 그게 사실 취업의 전략 같은 거는 뭐 없고 저희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견기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많냐 있냐 이게 가능하냐 네, 그거는 저도 뭐 숫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녀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단번에 추천을 하지는 못해요. 워낙 현실적인 문제고 또 이게 잘못
추천이 가면 진짜 한 사람의 또 어쨌거나 1년이 뭐 예. 퇴사하고 사실 또 하면 돼요. 예. 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1년이라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소중하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확실히 학생들과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이제 현직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거는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학생들 때는 요즘 현직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 다니는 사람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업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대기업이 아닌 데서는 사람이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라는 얘기를 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삼성 현대차를 가야 예. 일을 할 수 있고 사람 예. 뭔가 예. 진짜 돈을 벌 수 있고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이제 현직자가 돼 보면은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데 다니는 예. 사람 저런 데 다니는 사람 만나 보면 실제로 큰 이제 차이가 없다는 예. 것들을 좀 깨닫게 되잖아요. 또 그런 예.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이제 예.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과 예. 아닌 사람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다음에 또 뭐 솔직히 또 대기업과 사실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의 임금 수준이라던가 이런 거는 솔직히 차이가 큽니다. 예.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걸 좀 많이 줄여야 예. 줄이는 게 저는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물론 열정페이에 늪에 빠지면 안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보면 그래도 저희 와이프는 고창에서 시골 고창 이 골짜기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가족이란 그 대가족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장려를 코어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좋아하든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게 네. 안에서죠.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도. 나이가 이제 애 둘 낳고 30대가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글쎄요 만약에 저는 20대에 치열하게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고 좋아하는 게 이거다 싶으면은 글쎄요 물론 열정페이를 주는 그런 점수나 아니면 사장을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돈과 상관없이 뭔가 좀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돈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에너지를 쓸 준비도 다 돼 있어요. 예. 젊은 친구들이.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거기에 실제로 에너지를 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에너지를 쓸 준비가 돼 있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대우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 꿈을 예. 쫓아가겠다는 마인드는 오히려 저는 기성세대들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오히려 생존과 가족의 번영 이런 예.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 기호를 따지지 않고 갔었다면 요즘은 나의 기호, 예. 그다음에 내 행복이 예.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은데 문제는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뭐 20대 때 안다? 저는 오히려 그거는 되게 회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는 시간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아는 정보가 쌓이면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바뀌게 되는 거고 그냥 과정에 있는 거니까 20대들은 그냥 그 과정을 그냥 응원해주면 되는데 자꾸 20대 때 뭔가를 찾으라고 하니까 저는 10대, 20대는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학교 수업밖에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이런 일도 해보고 광고회사 가봤더니 광고회사는 재미없는데 광고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보고 나면 저거는 나랑 맞겠다 하면서 판단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오히려 근데 반대로 자꾸 20대 때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애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대 때 좋아하는 걸 99%가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는 1%가 되게 행운인 거고 모르는 99%가 당연한데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감만 계속 생기는 거죠. 저는 과정이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늦게 발견하면 그 시기에 에너지를 쓰는 거고 대표님은 그럼 지금 좋아하시는 거 찾으신 거죠? 이 기업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사업을 당연히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해보니까
저도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나랑 맞는 일인가? 내가 정말 네. 이걸 네. 선택하는 게 맞는 일인가에 네.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스타트업은 절대 재밌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게 이유가 네. 저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냥 미디어에 이렇게 실려 있고 나갈 때는 네.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재미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재미있을 수 없어요. 이게 뭔가 책임져야 될 게 있는 사람 네. 있는 일이라는 거는 네. 절대로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때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때만 재미가 있지. 네. 이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아무리 재밌는 네. 일이라도 재미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네. 재미는 없죠. 그렇지만 또 의미가 있고 네. 또 의지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이게 뭐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서 뭐 인생을 걸고 네. 있냐 하면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어쨌든 간에 그 의미심장했던 건 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거의 1년 반째 좀 1년째 좀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검색에 의한 조회수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유명한 사람들에 비하면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고 팟캐스트도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해보고 싶고 새로운 미디어에는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자발성으로 갖고 할 때 뭔가 재미가 느껴지지 만약에 회사에서 시켰다. 너 이쪽 인사하는데 이쪽 부서로 가서 너 해. 그랬으면 재미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이 뭔가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식견, 인사이트 이런 것도 그 일을 하면서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그냥 제 생각에는 경험의 시기가 예. 조금 더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20살 때는 아무 생각 없던 친구들도 직장을 막상 다니기 시작하면 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예. 왜 그런가를 그냥 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이게 결국에는 또 교육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도전해 보도록 냅두질 않았잖아요. 예. 사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20 몇 살 될 때까지 뭐 애한테 스스로 예를 들면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지금은 공부해야지. 예. 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이 예. 하나도 안 돼 있고. 예. 예. 그런 애들한테 갑자기 이제는 너가 어른이 됐으니까 예. 좋아하는 걸 찾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예. 책임을 져. 그거 뭐 안 되면 너 네 책임이야 이제. 이래 버리면 예.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직장을 이제 일을 해보고 나면은 일을 해보면서 완전히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쨌거나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예. 선택하는 트레이닝이라는 게 생기고 예. 회사는 가보면은 결국에는 선택을 계속 강요를 받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뭐 예를 들면 회식 장소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네. 네. 결국에는 그 신입사원이 저는 되게 회식 장소 잡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되게 좋은 의사결정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주어진 예산, 뭐 이 사람들의 기호 이런 걸 판단해서 내가 어쨌거나 오늘의 메뉴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내 손에 그냥 딱 순수하게 예. 와 있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은 뭐 물론 그게 막 악습처럼 반복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근데 회사에서 그런 트레이닝들을 조금씩 받다 보면 이제는 뭔가 내가 네.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더 진짜 잘하는 것들을 네. 찾아가거나 아니면 네. 그대로 뭐 그 안에서 또 네. 목표를 잡고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서 가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진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돌아보면은 기성세대 이거는 뭐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성세대들이 자기는 좋아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는 시대와 아닐 때는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970년대 예를 들면 산업화다. 그러면 산업화, 국가를 뭔가 발전시키고 내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게
정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트레이닝을 네. 받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요즘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스스로가 사명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은 더 큰 거죠. 시대적 사명이 없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는 당연히 민주화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나는 숨만 쉬어도 내가 계속 사회 발전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그게 아닌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팟캐스트 취지에 가장 부합한 어쨌든 오늘 인터뷰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되게 감사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 청년들한테 뭔가 멘토링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감히 나나 아니면 저희 아는 지인들이 좀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도움이 많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사에 대한 야만을 잡아야 되니까. 네네. 이거는 근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인 거를 사견이라는 거를 어쨌든 간에 뭐 팟캐스트 개인적인 의견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제를 하고 일단은 말씀을 하고 일단 텍스트로 안 나가는 거니까요. 네네네. 기사로 안 나가는 거고. 네네네. 이게 나가면 좀 그렇죠. 팟캐스트로 관심사 듣는 사람들이야 듣는 거지. 이건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얼마나 상관없을 것 같고 그 올해 목표 아니면은 뭐 출시하려고 계획하시는 뭐 새로운 서비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매출도 내고 뭐 운영도 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이제 사용자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인재 채용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뭐 그거는 그 과정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냥 저희의 시계 1주년이 지난 다음 1년은 이제 성장이죠. 저희도 그래서 성장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을 성장시켜서 일단은 BP에 도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일단은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찾아서 안정화시키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스스로 생존을 먼저 도모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성장을 더 크게 사업을 키우는 걸 일단은 전제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까 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경력직 채용까지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업을 지금은 그냥 멘토링을 통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질문 정도 답변을 해주는 건데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진로를 찾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직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잘 풀 수 있게 이제 서비스들을 추가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혹여 그 미디어 쪽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또 제가 또 그것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바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너무 좋으실 텐데 아마 바쁘셔가지고 못하실 것 같은데 PD 지원하는 친구들, 기자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올리거든요. PD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기자로 해서 특히 팬 기자 요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하나 기도 하고요.